주제는 디지털로 분석한 오미크론 확산에서의 거리두기 변화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이파와 같이 미소정보기술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병과 감시 예측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확실히 온라인 빅데이터 중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정형 데이터들도 같이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제에서 특정 키워드들로 구성된 문헌들이나 혹은 키워드들이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혹은 거기에 긍정이나 부정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정형 데이터는 각종 포털이나 뉴스, 그리고 SNS 상에 퍼져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정형 데이터는 뭐 질병관리청이나 공단, 그리고 공공데이터, 각종 공공데이터들에서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제 GIS 데이터인데요. GIS 데이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도상에서 도로, 그리고 건물, 병원, 뭐 이런 인프라들에 관련된 좌표값이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 데이터까지 합쳐졌을 때에 실제로 방향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를 융합해서 AI로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차년이 지났고 2차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수집 분석 AI 학습 시각화까지 미소정보기술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유행을 예측할 수 있고, 여기에 많은 훌륭한 참여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염병과 관련된 것, 그리고 특히나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래서 수집할 때부터 온톨로지 사전을 개발을 해서 적절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이 사전에 있는 키워드들로 수집을 한 것을 마찬가지로 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냅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차병원에서 많은 도움과 검수를 해주셔서 코비드 19에 관련된 임상의학적 또 혹은 예방의학적 그리고 역학적 많은 키워드들을 전문적으로 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사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뭐 송태민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텀 프리퀀시랑 도큐먼트 프리퀀시로 해서 단어 빈도와 문서 빈도가 발생 빈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을 했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주기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요걸 통해서 약신호와 강신호를 구별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GIS 시각화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청 코로나 확진자 시도별 시각화가 있고, 또 뭐 많이 보실 수 있는 코로나 라이브 같은 데에서도 시도별 시각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시도에 한정이 돼 있고, 또 그 특정 시간대에 캡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은 약간 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인구이동 데이터 같은 경우에 9 to 6의 그 실제로 출퇴근과 관련된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추석 설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도별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를 높여서 시군구까지 할 수만 있다면 동읍면까지 하는 것이 욕심이지만, 지금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앞서서 발표하신 것처럼 많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제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빅데이터에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주제를 제가 받았을 때 좀 막막하긴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오미크론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발표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에 지금 오미크론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긴 하다.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로덕션 넘버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R0 값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감염자가 없는 연구 집단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이 감염자가 발병을 하고 증상을 발현한 후에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때까지를 한 주기로 보는데, 그 주기 안에 이 환자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0 값이 이제 1보다 크다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 R0가 1에 수렴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정체돼 있는 거를 뜻하는데, 이 값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 15만까지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그 고점과 피크점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뒤에서 이제 RT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시간이 조금 더 반영된 그 RT 값으로서 얼마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R0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지만,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바이러스 복제 기능은 사실상 체내에 들어왔을 때 델타 혹은 그 이전보다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도도 현저히 낮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면역 회피 기능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백신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오미크론 백신이 뭐 바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이전에는 3T 방역 체계라고 해서 효율적인 통제를 해냈었는데요. 빠른 진단, 빠른 추적 및 격리,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특히나 빠른 진단 쪽에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국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정책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때문에 또 방역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내주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방역 전체 체계의 변화가 어떤 효율적인, 가장 그 질병을 통제하기에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나오고 있지만, 그와 또 더불어서 국민의 삶과 경제와 이런 것들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융합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스텔스라는 말이 나온 거는 현행 PCR 검사가 이제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가지고 존재 여부를 파악을 하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현 PCR 검사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되는 거는 전염력이 더 강하지만 입원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아서 이게 우세종이 되어도 현재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대다수 존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남짓된 시간 동안 많은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처럼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4단계로 바뀌면서 가장 상위 단계인 5단계, 뭐 4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최종 단계로 가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정했었죠. 그래서 한 주 내에 더블링이 2번 이상 발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단계는 조금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시행을 할 때에 몇 단계다라고 발표를 하기보다는 방역 수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고, 몇 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영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향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방역 활동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생활화가 돼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마스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거를 뭐 몇 번을 다시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들 그냥 버릇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크게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의미의 정책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종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더 큰 감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는 문화로까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복을 제거하고 가비질을 제거를 했을 때 현재 이제 나이파에서 수집하고 있는 나이파와 같이 수집하고 있는 수집량이 650만 건 정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타이트하게 정제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온톨로지 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문헌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서 봤을 때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도 있고 SNS 같은 데에서도 수집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코로나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 그냥 코로나가 뭐 샵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것들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또 몇 번 이상 반복되어서 나올 경우에 이 글은 코로나와 관련된다라는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공데이터 포털에서 또 뭐 검사, 백신, 병상, 선별진료소, 코로나 확진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날려서 거기에 관련된 글들을 다 수집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API나 RESTful 방식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히 뭐 눈여겨볼 것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 발생 현황 조회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시군구 레벨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시도 레벨 정도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회 서비스들을 이제 누적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GIS 시각화까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트하게 저희가 정제를 하는데 미술정보기술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 TA라는 텍스트 어널리시스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분류 체계와 컨셉 사전을 정의를 하고 이 룰에 의해서 특정 키워드들과 특정 키워드들 사이의 거리 그리고 출현 빈도 그리고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 한 글에서 얼마나 많은 건수가 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같은 그 코로나와 관련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코로나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글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룰을 세팅을 할 때 사람들이 아이 체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룰을 짜는데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특정 키워드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계학습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추후에는 이제 아이 체킹하는 비중을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링귀스틱 룰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빅데이터를 리서치할 때 미래신호 탐색 예측 모형 개발까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미래신호 탐색의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고 단계 같은 데에서도 보면 뭐 거리두기나 대면 수업 그리고 집합 인원 제한, 운영 시간 제한 이런 것들에서 불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불안하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이 정책이 발현이 되더라도 코로나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T 값을 활용을 해서 소셜 디스턴싱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같은 2단계더라도 상향되고 있는 2단계가 있고 하향되고 있는 2단계가 있고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연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를 활용을 했고 그 알고리즘 간의 성능을 좀 비교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방역연구본부처 사업단에 이제 최보일 교수님 연구팀과 같이 하고 있는 데에서 이호정 박사님이 이제
하신 연구를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중대본 자료를 보완 자료를 받아서 한 5분의 연구자분들께서 위클리 레포트를 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호정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는 전국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방을 좀 나눠서 RT 값에 따라서 날짜별로 약 한 달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확산이 증가될 때와 유지될 때와 확산이 이제 완화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2월 9일까지 2주 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데이터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2월 23일에 8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게 주별로 보면 코로나 라이브에서 주별로 보면은 한 9만 명 정도입니다. 사실상 지금. 근데 어제 이제 확진자가 15만 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 예측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측값보다도 현재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산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GIS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해상도를 높여서 시군구 레벨까지 갈 수 있고 도읍면 레벨까지 갈 수 있다면, 현재 방역 체계가 잘 되고 있는 곳, 혹시 취약한 곳이 있는지, 의료 인프라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인구 이동 데이터가 대입이 됐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방역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미크론과 RT 값과 이제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디지털로 연구를 했을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많은 이제 불신과 또 방역 패스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 시그널이라고 보기보다는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예측 대응, 예측값의 수정이 민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 방역 체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발병률과 확산률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생물 감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위험도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경보를 인디케이트 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민간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고요. 이 감염병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부처 그리고 다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이런 연구가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